아빠, 제가 죽는 거예요? 11살 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15년간 로마에서 소아혈액 종양 전문의로 일해왔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려낸 의사였죠. 동료들은 저를 기적을 만드는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 루치아노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쌍둥이 딸 조르자와 클라라, 미술교사인 아내 마르타와 함께 로마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조르자는 활발해서 매일 아빠, 오늘은 몇 명 치료해 줄 거예요? 라고 물어봤고, 클라라는 조용하지만 제가 피곤할 때면 어깨를 주물러주는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딸이 모두 아픕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딸의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병원 중환자실 새벽 3시. 조르자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평생 다른 아이들의 혈액을 분석해온 제가 제 딸의 혈액 보고서를 볼 때는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조르자가 쓰러진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학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던 제 딸이 창백한 얼굴로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아빠, 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리도 아프고. 조르자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로서의 직감이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클라라까지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거예요. 아빠, 무서워요. 클라라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딸 모두 제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혹시 유전적 요인일까? 제가 뭔가 잘못했나? 왜 하필 우리 아이들이?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그것도 두 아이 모두에게 같은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 순간 평생 쌓아온 의사로서의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어요. 제가 그동안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던 그 병이 이제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쌍둥이가 동시에 백혈병에 걸릴 확률, 그리고 2명 모두 살릴 수 있는 확률. 모든 숫자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마르타와 저는 그날 밤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마르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건 선택의 문제였어요. 만약 한 명만 아팠다면 모든 걸 쏟아부어서라도 치료했을 텐데 2명 모두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치료비는, 간병은, 혹시 한 아이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날 밤 저는 두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신에게 화가 났어요. 왜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이게 무슨 시험이라는 거죠? 평생 다른 아이들을 구해왔는데 정작 제 아이들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한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날 밤 두 딸의 침대 사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조르자는 열에 시달리며 뒤척이고 있었고 클라라는 창백한 얼굴로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처음으로 무력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저희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드레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의학회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병원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조르자와 클라라의 혈액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저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죠. 2명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한 명에게라도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제 후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로마의 오후 햇살이 병원 정원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들었어요. 마르타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밤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르타가 아이들 옷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작아진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이 원피스 클라라가 생일 때 입었던 건데 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커피로 버티면서 전 세계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어디든 희망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중 한 논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대병원, 고위험군 이중 백혈병 환자 면역병합 치료, 유전자 조절요법 적용 사례. 한국어로 된 제목이었지만 영문 초록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성공률 32%. 다른 치료법들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기적 같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논문 전문을 다운로드해서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었어요. 면역병합 치료와 유전자 조절요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르타, 이것 좀 봐. 저는 흥분해서 아내를 불렀어요. 하지만 마르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요? 여보,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하지만 여기 보세요. 쌍둥이 환자 치료 성공 사례가 있어요. 성공 사례 하나로 우리 아이들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마르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치료받는 것도 벅찬데. 맞는 말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치료비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외국에서 치료받으려면 집을 팔아도 모자랄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병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의학회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아, 솔직히 말하겠네. 현재 상황으로는 두 아이를 모두 살리는 건 불가능해 보여. 차라리 한 아이라도 확실하게. 그만하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아이를 선택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의학적 판단이요? 그럼 서울에 32%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의학이잖아요. 그날 밤집에서 마르타의 부모님과도 큰 싸움이 났어요. 안드레아, 이건 도박이야.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아이들을 맡길 수는 없어. 시아버지가 화를 내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라는 말씀인가요? 마르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에게 소리쳤어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두 딸을 데리고 낯선 나라에 가서 혹시라도 거기서 둘 다. 마르타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클라라가 제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11살짜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너희들을 꼭 살려줄게. 어디든 가서라도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불완전한 희망이라도 그게 마지막이라면 붙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인천공항 입국장 출구에서 저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김포를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본 서울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회색빛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간판들은 모두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저희가 외국어로 대화하는 걸 백미러로 힐끔거리더니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클라라는 비행기에서 내내 토했고 조르자는 아빠, 여기서 정말 나을 수 있어요?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울대 병원 입구에서 첫 번째 좌절을 맛봤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접수 직원은 저희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전 예약이 없으시네요? 응급환자라고 하셨지만 쌍둥이 백혈병은 응급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번역기를 통해 들은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응급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한국 의료법상 예약 없이는 진료가 어렵습니다. 최소 2주일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2주일? 아이들이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는데 2주일을 기다리라고요? 저는 제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 병원 소아혈액종양과 부국장입니다. 직원은 명함을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결국 저희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보증금이 없다고 하니까 월세를 3개월치 선불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방 하나에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어요. 고시원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르타가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2층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샤워실은 층별로 공용이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요? 조르자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클라라는 아무 말 없이 벽 모서리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현금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이 났습니다.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 하루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 카드 사용도 제한적이었어요. 해외 결제 수수료까지 붙으니까 더더욱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번역기로 이메일을 썼어요. 병원 홈페이지에서 찾은 모든 교수들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저희 딸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온 의사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어요. 자동응답 메시지만 계속 왔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클라라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는데 근처 응급실에 가니까 또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없으시면 응급처치비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상당한 금액? 단순 해열제 처방에 그런 비용이라고요? 저는 주머니에 남은 현금을 확인했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뿐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안 되나요? 해외 카드는 결제 시스템이 다릅니다.
현금만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질 뻔했어요. 의사인 제가 제 딸의 해열제도 사줄 수 없다니. 마르타가 제 팔을 잡더니 속삭였어요. 여보,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한국 치료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 온 상황이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무급휴직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복도에서 다른 거주자와 마주쳤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보더니 아이들이 아픈가 보네요라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해 보죠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분은 자신을 김태준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내과 전문의이시고 아내 이정화 씨와 함께 이 근처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정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저희 인생을 바꿔놓을 분이라는 걸 말이죠. 이정화 아주머니는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저는 서툰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주머니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클라라가 기침을 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조르자는 아주머니가 주문해준 핫초콜릿을 조금씩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남편이 내과 전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이틀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윤 교수라는 분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정화 아주머니 남편분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안드레아 선생님이시죠? 상황을 들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르타를 꽉 안았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희망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윤 교수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이셨어요. 생각보다 젊었고 말씀도 차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는 표정에서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같은 병이군요. 상당히 드문 사례입니다. 교수님이 이탈리아에서의 치료 계획을 물으셨을 때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명에게 집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이죠.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 명만요? 여기서는 두 명 다 치료합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었어요. 국제 환자 기준으로 정밀 검사만 상당히 큰 비용이라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저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의 상태였어요. 조르자와 클라라는 낯선 환경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체열을 하려고 하자 두 아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요, 아파요. 클라라가 간호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을 때 저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한서윤 교수님이 직접 나서주셨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으시더니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켜셨습니다. 조르자, 클라라.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의사야. 조금만 아프지만 참으면 아프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어. 믿어줄래?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음성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클라라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고 조르자도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교수님은 저를 상담실로 데려가셔서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드레아 선생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아이를 모두 완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병원의 새로운 치료법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비용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치료부터 시작하죠. 병원 이사회에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건의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럴 수는 없어요. 생명이 먼저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바로 이런 분을 만나기 위해 저희가 한국까지 온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진짜 어려움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첫 주가 지났을 때 의사로서 경험해본 적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조르자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면역요법에 대한 거부 반응도 거의 없었고 혈액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교수님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죠. 조르자는 치료에 정말 잘 반응하고 있어요. 이 속도라면 완전관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마르타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나마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치료 시작부터 심각한 약물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토가 멈추지 않았고 고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신장 수치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클라라의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의사로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더 잔인한 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의료진 회의에서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클라라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조르자의 치료 강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폭발할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 아이를 위해 다른 아이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의료진의 역량을 집중해서.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의료진이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저는 두 딸을 번갈아 보며 괴로워했어요. 한쪽에서는 조르자가 비교적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클라라가 고통스러워하며 뒤척이고 있었거든요. 마르타가 제 옆에 앉더니 속삭였어요. 왜 같은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저도 답할 수 없었어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의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클라라의 합병증 치료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재산을 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마르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현실이 다시 한번 무겁게 다가왔어요. 남은 것까지 정리하면 정말 돌아갈 곳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조르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클라라는 왜 저보다 더 아픈 거예요? 제가 클라라 대신 아파도 돼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하다니. 어떻게 이런 선택을 아이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한서윤 교수님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드레아 선생님, 의료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클라라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두 아이 모두 살려달라고, 한 명을 선택하게 하지는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그건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더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실에 알람이 울려 퍼졌어요. 클라라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한서윤 교수님도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지금 당장 면역 세포를 투여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클라라의 차가워진 손을 잡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수님, 면역 세포 투여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장비 없이는 정확한 농도로 면역 세포를 투여할 수 없었거든요. 클라라에게 남은 시간은 분 단위였는데 수리에는 최소 20분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대체 장비는 단 한 대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조르자의 전기 치료에 사용 중이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르자 치료를 중단하면 클라라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였어요. 조르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클라라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안드레아 선생님 결정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한 교수님의 말에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두 명 다 잃을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응급 상황을 겪었던 일이었어요. 정식 프로토콜은 아니었지만 극한 상황에서 시도했던 방법이 있었거든요. 교수님,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체온을 인위적으로 급격히 낮추고 대체 수혈과 면역 억제제를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투여하는 거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몇 명이나 살렸나요? 5명 중에 3명이 살았습니다. 60%의 성공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험한 수치였지만 지금 클라라에게는 그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치료법에 필요한 특수 약물 비용이 매우 큰 금액입니다. 즉시 결제하셔야 해요. 매우 큰 금액? 저희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마르타가 창백한 얼굴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클라라의 생명이 돈 때문에 좌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서윤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결단을 내리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불할게요. 지금은 생명이 우선입니다. 교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해봅시다. 안드레아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병실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클라라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해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수술을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마르타가 조르자를 안고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클라라의 체온을 조절하며 제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클라라야, 아빠를 믿어. 반드시 살려줄 테니까. 의식을 잃어가는 딸에게 속삭이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혹시 제가 클라라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그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응급수술이 끝나고 저는 클라라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체온 조절과 변형 투여가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한서윤 교수님도 몇 시간마다 병실을 드나들며 클라라의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새벽 5시쯤 갑자기 모니터에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클라라의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가 조용히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클라라의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응급처치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들이 예상보다 훨씬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클라라의 몸이 치료에 완전히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정화 아주머니가 남편분과 함께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이셨는데 저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시더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몇 년 전에 손자를 백혈병으로 잃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호가 7살 때였는데 그때도 외국에 더 좋은 치료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이었는데 비용이 너무 컸어요. 김 박사님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희는 결국 포기했죠. 그리고 진호는 두 분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였네요. 그래서 선생님 가족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요.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일을 선생님이 하고 계시니까. 아주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니 저희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건 진호를 위해 모아뒀던 돈이에요.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김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호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 남겨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받아주세요. 그 순간 왜 이분들이 처음 만난 저희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낸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클라라가 먼저 눈을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옆 침대에 누워있는 조르자를 봤어요. 그리고는 힘없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희 아직 같이 있어요? 클라라의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두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르자도 깨어나서 물었어요. 우리 정말 집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집에 갈 거야. 한서윤 교수님도 감동받으셨나 봐요. 평소에 냉정하고 전문적이신 분인데 그날만큼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해 주셨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두 명 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일본에서 연수를 온 사카모토 교수가 저희를 찾아와서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치료법이 정말 놀라워요. 이건 의학사에 남을 사례가 될 거예요. 중국의 리 교수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의학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두 딸이 다시 웃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가족이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마르타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마르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도 다른 일을 도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조르자와 클라라는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웠습니다.
조르자는 활발한 성격답게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고, 클라라는 조용하지만 세심하게 한국 문화를 관찰하며 적응해갔어요. 아빠, 오늘 한국 친구들이 저희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조르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할 때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나라가 저희에게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해준 게 아닌 진심으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클라라는 더 차분했지만 깊이 있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빠, 한국어로 고맙다는 말이 감사합니다예요. 저도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클라라를 보니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서윤 교수님에게서도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서울대병원 공동연구소에서 함께 일하자는 거였습니다. 안드레아 선생님의 응급처치 경험과 저희의 혁신적인 면역 치료법을 결합하면 전 세계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저희는 완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이탈리아 집까지 팔았지만 신용카드 빚까지 늘어나서 매달 이자만 상당한 금액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후 한서윤 교수님과 함께 세계적인 의학저널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의료진들이 저희 사례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고 수많은 병원에서 한국의 치료법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안드레아 선생님, 클라라의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면역 반응 데이터가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핵심이 되었어요. 클라라가 응급 상황에서 받은 변형 치료법에 대한 독특한 반응이 기존 의학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역 메커니즘을 보여줬다는 설명이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이 국제 제약회사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법무팀에서 연락이 와서 특허 등록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라의 치료 데이터가 새로운 의학 특허의 핵심 근거가 되었고 저희도 데이터 제공자로 등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연구 참여 보상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 계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도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매월 안정적인 연구 참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연구진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과 아이들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마르타와 저는 그날 밤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빚을 정리하고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조르자와 클라라의 12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날 이정화 아주머니 부부도 오셨고 한서윤 교수님과 병원 의료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의 전통을 따라 종이 비행기에 소원을 적어서 날리는 걸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클라라가 적은 글귀를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라치에, 코리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에요. 이탈리아어 감사합니다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인 그 문장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완전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르타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요. 마르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히 생명만 구해준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진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작은 몸이 겪은 고통이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저희도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전 세계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이니까요.